네, 장미 대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단 이틀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면서 마지막 주말 유세 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박대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전 마지막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부동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도 지금 부동층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을 때까지만 봐도 20% 이상의 부동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주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제 오자구도가 단일화가 안 되고 합정 연임이 안 되니까 오자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87년도에 노태우 후보가 사자구도 선거에서 37, 8%로 당선된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주말에 그 부동층과 아직 마음을 안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 선거 캠페인 담당자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주말로 보고 전략을 짜고 있다. 그래가지고 후보들이 지금 사실은 1초가 가깝습니다. 1초가 가깝고 각 후보들의 전략을 가지고 최대한 이번 주말에 이용할 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김 교수님도 이번 주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죠? 그럼요. 예. 마지막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층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한 20% 이상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많이 마음들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단 하나의 변수라든가 실수에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각각의 지지층,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호남 지역 그리고 TK 지역의 샤이 보수층 예. 그리고 또 역시 수도권이 아무래도 인구 전체 절반 2,500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역시 수도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핵심적인 공약지를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후보자들도 마지막 정말 그래요. 이 최후의 한순간까지 다 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으로 이번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각 후보들이 이제 분주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을 찾았다가 충남, 호남에 들러서 이제 막판 지지를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좀 이런 동선에서 나타나는 표심 전략 저희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최대 지금 전략 지역이 호남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를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D-2일에서 느껴질 때 제가 보기에는 50대 표심하고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를 또 가서 공략 안 할 수밖에.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우군이 있잖아. 안희장 지금 현 충남지사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지역이고 충청 지역을 잘 활용하면은 마지막까지 좋은 그 지지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 보니까 충청 지역도 지금 상당히 소중하게 방문하는 지역으로 잡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그 사전 투표에서 보면은 그 충청의 세종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 호남 지역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번 대선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 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의 경우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말 서로의 지지층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구애를 하고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 것이고요. 사전 투표에서도 전남 지역이 34%대 그리고 전북이 31%대, 다시 말해서 30%대 중반까지 가는 아주 높은 사전 투표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또 문재인 후보가 또 호남을 찾아서 서로 호남에서 이 진보 진영, 특히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진보층이 표심을 가름을 할 수 있고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남 지역에 대한 표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또 충청권까지 결국은 그동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 호남보다도 지금은 인구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후보로서는 사실은 과반수 50% 이상의 득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40%대도 더 높은 지지를 해야만 혹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다른 후보들 오자 대선이기 때문에 오자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 사실은 높은 지지율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조금이라도 이기더라도 최대한 많은 그런 득표를 함으로써 향후에 국정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마지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문 후보 측이 하고 있는 그 안심하기 이르다는 걱정이 기우라고 보기에는 그 이유는 걱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아무리 그동안 1위로서 30%대 후반에서 40% 초반 박스권 1위를 오래 달리고 있었어도 상황은 사실은 선거는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른 후보들의 맹추격전에다가
4호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만만치 않은 그런 기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정말 문재인 후보로서는 기우라기보다는 정말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득표를 높여야만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 후보의 동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충청과 뭐 영남을 훑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유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동선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이번 선거의 마지막 관전포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보수가 재결집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가 아직까지 뭐 저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5월 2일 기점으로 보면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우리가 좀 대충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그 원고장인 본고향인 영남을 다시 한번 다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캐스팅 포토지역인 충청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여기 충청도 지역에 충북이라든지 강원도, 충남이 연결되는 이 보수 벨트를 다시 한번 좀 결집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뭐 유세장에 가면서 뭐 트로트도 부르고 본인의 그런 강성 이미지를 조금 좀 약화시키느라 노래도 하면서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선거가 결국은 뭐 지금 안보 이슈가 많이 실종되고 정책 이슈도 실종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의 후폭풍으로 치러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색적인 선거다 보니까 정말로 후보들이 투표가 개장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문재인, 뭐 홍준표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선을 가까이 올수록 이념 구도로 이념 프레임을 몰고 가면서 어쨌든 표의 어떤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좀 득세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이런 주장이 샤이 보수가 만약에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도 있을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흐름들을 본다면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캠프에서는 또 자신을 해야 되고요. 예. 캠프에서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와 진보대 보수 양강 구도를 자꾸 얘기함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결국은 현재까지 결집한 지지층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층이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실망하고 샤이보수층으로 빠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수 후보들이 내놓은 어젠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아예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일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최대치까지 현재까지는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가 과연 중도층이나 또는 온건 보수층까지 지지율을 확장시켜야만 사실은 양강 구도로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른정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친박 그동안 사실은 정치 전면에서 완전히 수면 아래 내려갔던 친박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 후보가 이번에 당무 정권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동안에 서청원, 뭐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이 제재를 다 해제를 시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탈당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향후에 당권을 놓고 대선 이후에 당권까지 놓고 친박 진영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국민들이 이번 대선이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홍 후보가 그런 중도층과 온건 보수층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만만치 않은 장벽에 부딪혔다. 특히 친박 그룹들이 다시 전면에 대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도로 친박당이 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을 야당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은 당의 구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의 리더십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그런 불안감을 잠재우고 온건 보수층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홍 후보의 리더십과 그런 마지막 남은 순간에 이 스퍼트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런 전략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전략은 15%의 그런 어떤 그
부동층하고 예. 또 호남 민심, 그다음에 중도 진영의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후보, 홍 후보하고 차별을 하고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교육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접하면서 눈을 마주쳐주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략이 만에 하나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12월 대선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유권자들 만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뭐 7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막판 선거를 가다 보면 역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념을 이야기하고 또 조직이 가동될 때 열기도 만들어지고 이게 과거의 어떤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이 짧은 시간을 갖다 효과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모인 데서 임팩트 있는 좀 그런 유세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나 하여간 중도 지형을 가장 파일을 키워가지고 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뭐 본인들은 당선된다고 합니다만 그거야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 뚜벅이 되겠습니다. 유세의 어떤 그런 자체는 뭐 나쁘지 그건 취지는 뭐 나쁘지 않지만 좋은 전략이죠. 득세를 한 게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좀 유용하지 많이 필요한 않겠나. 전략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식으로. 좀 문제가 김 있다.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의 특징이 새정치와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진실하다는 모습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국민들과 만나고 국민들께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이게 잘못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극히 작은 지역에 그치거나 또는 많은 대중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전체에게 보여주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SNS 시대여서 모든 상황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목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래의 모습을 상당히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호남에서 보는 이 두 후보의 우열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 있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요. 예. 그러나 마지막에 지금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특히 안철수 후보에게는 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층과 샤이 안철수층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문재인 후보도 가장 강력한 후보이긴 한데 확장성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상정 후보의 진보층이 굉장히 집결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세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두 분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쭉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 민심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에 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적임자겠는가 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다른 때와 다르게 호남 민심이 갈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틀 남겨진 시점에서 다시 한쪽으로 좀 기울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상황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할 때 보면 막 90%까지 그렇죠. 대단한 그런 표의 결집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막판 발표될 때 지역별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하여튼 많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추세를 우리가 뭐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 광주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뭐 시장에서 유세하는 걸 보니까 또 열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뭐 안철수 후보가 조금 뒤진다 하더라도 지역구 23석을 호남에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 총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선전한다고 예측을 못했잖아요. 지역에서 23석을 호남에서 얻는다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론조사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쯤이면은 또 우리 사전투표율도 호남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 문과 안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치열한 그런 표의 표심이 있었다. 저는 이것도 좀 하나의 축으로 봅니다. 그러다 예. 보면은 지금쯤이면 안철수 후보도 호남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호남 표심 어떻게 좀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저는 예상하십니까? 과거에는 전략적 투표가 거의 80-90% 이상의 그런 쏠림 현상이 그래요.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는 호남 표심은 문재인 후보도 믿을 만하고 안철수 후보도 믿을 만하다. 두 후보에 대해서 다 애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전개되는 양상들. 그런데 아무래도 더 진보적 가치를 더 강력하게 내세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저는 마지막까지
수도권까지도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전략적 투표 양상에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 더 앞서는 지지를 보내면서 두 후보에게 다 힘을 실어주는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나. 최근까지 마지막 D2 이틀 전까지 지켜보는 흐름은 어느 쪽으로도 강력한 힘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후보에게 다 힘을 줌으로써 사실은 도리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을 이번에는 꺾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진보와 중도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래요. 다음 정부에서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데 호남 표심이 지금 상당히 엇갈린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버리지 않고 일정한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한국 정치의 지형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호남 민심이 작용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요. 호남 민심이 궁금해지는 만큼 궁금해진 것이 또 이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 표심인데 수도권 표심은 어떤 좀 그 형태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수도권은 정말로 제가 보기엔 초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의 거의 반이 수도권에 있어요. 대단한 뭐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향별로 우리 수도권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예. 다 섞여 살고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섞여 살고 산업화 과정에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정착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수도권에서 마지막에 전략을 잘 짜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방점을 찍는 그런 유세 전략이 있을 텐데 그 후보가 이길 것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재밌는 게 지금 단일화도 안 되고 합정연행도 안 되다 보니까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까지 가서 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이 지금 노리는 게 수도권의 젊은 20, 30대입니다. 그럼 물론 이념적으로 좀 자기들 성향에 맞는 거지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정말 두 자릿수를 가고 유승민 후보가 두 자릿수 간다면 정말로 이건 뭐 대선 결과에 있어서 불확실성한 변수가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많은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많은 그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장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우리가 좀 내일 모레 저녁 때 그래요. 내일 저녁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TK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좀 보수의 표심을 꽤 얻어올 수 있을까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인해서 정치 철새 논란이 벌어지고 유승민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 의원들이 자신을 버리는 상황에서도 이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 사실은 특히 젊은 층에서 진보 진영까지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런 이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 현재 지지율의 지형도는 상당히 고정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도 굉장히 굳건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놓고 이 샤이 보수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진보층에서 굉장히 이 지지율이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또 후원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예.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지율의 소폭 상승은 있을 텐데요. 그러나 판을 바꿀 정도의 큰 흐름들이 가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만일의 경우 안철수 후보에게 뒤져서 3등을 하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향후의 대선 이후에는 보수의 중심이 급격하게 유승민 후보에게 쏠리면서 결국은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도리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세력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뭐 100석이 넘는 그런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이런 보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성찰하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간다면 예.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박 교수께서는 예. 네, 네. 보수의 표심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역시 그 마지막에 가서는 표 쏠림 현상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는 아무래도 뭐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갈 겁니다. 지금 SNS 상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보수층에서 좀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은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유승민 아까도 우리 저 교수님 말씀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보수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한 재산도 우리 젊은 층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뭐 공표될 때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뭐 3%에서 5%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재산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좀 홍준표 후보가 대세는 갖고 가지만 유승민 후보의 그런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TV 토론회를 통해서 또 떠오른 뭐 스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후보인데요. 심상정 후보. 오늘 충청과 경남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게 됐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TV 토론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이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지켜보시는지. 심상정 후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자릿수 하겠다. 그리고 심할찍,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게 된다라는 아주 자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여성 정치인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정말 여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정말 당찬 태도로 정치하는지를 보여준 아주 소중한 사례여서 우리 여성 정치인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사실은 과거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3.9%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의 최고치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번에 성과는 보일 것이다. 그러나 두 자릿수에 가기에는 지금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이 전체 지지율을 놓고 다섯 후보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들에게 더욱더 결집하는 안철수 후보까지 있거든요. 이 결집하면서 사표를 방지하겠다는 심리들 그리고 특히 승자 편승 효과 아무래도 앞서간 후보에게 4표를 줌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모든 투표에서 적용이 된 사례들이거든요. 우리 유권자들도 굉장히 자신의 이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높은 3.9%라는 기록은 깰 것인데 두 자릿수 가기에는 사실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전보다는 높을 거지만 두 자릿수 어려울 것이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어제 홍대 앞에서 문재인 후보가 프리허그한 지역에 500m 지점에서 시차를 두고 유세를 했는데 엄청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게릴라 유세가 성공했다 이런 보도를 읽는 걸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일정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선명한 좌파, 왼쪽이 광화대에 청년들한테 미래가 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가난하고 없지만은 미래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이 담론이 조금 SNS상에서도 지금 흐름이 그래요.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재인 후보가 불리해가지고 비상경제령에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는 걸 보면은 심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를 얻는다는 거는 정말 상당한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해당한 굉장히 큰 혁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틀 남은 상황에서 다섯 후보 모두 끝까지 간다의 모두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얼마만큼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김 교수님한테 투표하셨는데 여쭤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9일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표심들 이런 표심이 얼마큼 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유권자들은 저는 그래도 대부분 다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변수들을 보면서 특히 지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 저는 샤이 보수층 그리고 샤이 안철수층은 마지막까지 지금 고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에게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분들이 물어보는 가치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좋은 후보 같은데 과연 누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편가르기 정치를 없앨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유권자들의 마지막 정말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께 자신의 진정성을 밝히고 또 그런 든든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보수층에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거친 네거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는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사실은 그럼으로써 보수층들이 그래도 한번 홍준표 후보 밀어주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진정성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예. 거기서 나타나는 표심이 결국은 상당히 큰 틀의 그렇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안심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박 교수님 보실 때 이 유동성이 큰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물론 그래서 어디까지 추측입니다만. 네. 이동성이 상당히 큰 표심인데 이제 투표라고도 굉장히 밀집하게 관련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결국은 20년 만에 80%대 투표율이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번에 보면은 사실 과거의 대선하고 달리 큰 어젠다들이 없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한반도 대우나 또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대 이런 어젠다가 없는데도 탄핵 전국의 후폭풍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이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60, 70대 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SNS를 다 활용하는 이런 층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대선인데 저는 부동층이 오늘쯤이면 거의 이제 마음 정하고 정한다. 아마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거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전 투표율에서도 좀 알 수 있었지만 지금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투표율 80% 이상 달성이 가능할지도 좀 예.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저는 70%대 후반, 지난 대선에 75.8은 분명히 넘어설 거라고 봤고요. 70% 후반대 후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사전 투표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사실은 26.06%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그동안 좌절이 컸다.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 정말 저 세계 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국기문란,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에 이런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을 하고 또 블랙리스트로 편가르기를 하던 이런 정치는 정말 벗어나야 된다. 정말 새롭게 통합하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지금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사실은 남녀노소 보수층에 계신 분, 과거에는 보수층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었는데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옵니다. 야, 이거 정말 이번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투표에 관심이 없었던 20대 이 층까지도 투표에 정말 열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요. 이번 상황은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국정농단과 촛불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국민들의 표심이 결국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지율이 80%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넘을 것이다. 높다고 그래요.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5월 9일 위기의 대한민국 호를 이끌게 될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두 분도 같이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